자, 안녕하세요. 자, 사이다 한국사 12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제 시작을 한 지가 좀 됐는데, 이제 벌써 조선시대까지 왔어요. 조선시대를 총 12강부터 17강까지 6강에 걸쳐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제 수업이 끝이 나거든요. 벌써 수업의 한 3분의 2 정도 우리가 온 거죠. 생각보다 우리가 참 많이 공부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6강도 좀 꾸준히 같이 들어서 우리 같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먼저 좀 읽어보시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 자, 이 나와 있는 자료는 6조 직계자라는 사료입니다.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의정부의 여러 일을 나누어 6조에 기속하였다. 밑줄 한번 쫙 그어보시죠. 네. 그 다음 더 이어서 볼게요. 처음에 왕은 의정부의 권한이 무거울 것을 염려하여 이를 개혁할 생각이 있었지만 신중하게 여겨 서두르지 않았는데 이때를 이르러 단행하였다. 의정부가 관장하는 것은 오직 4대 문서와 중죄수에 대한 재심뿐이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선 초기의 상황을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이 조선이 건국된 해는 바로 1392년입니다. 이 조선 건국에 이제 큰 공을 세운 여러 공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인물을 좀 꼽아보면,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정도전. 네.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로서 상당히 개혁적인 인물이었다고 해요. 고려 사회가 유지되어서는 사회 개혁이 어렵다고 보고 결국 이 고려 사회를 무너뜨리는데 큰 공을 세우죠. 바로 이성계의 참모가 되어서 조선의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로서 역시 나름 큰 공을 세운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방원입니다. 네.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과 정도전은 사실 한때는 되게 친밀한 사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조선 건국 이후에는 후계자 문제를 두고는 갈라서게 돼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후계자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상의 측면에서도 다른 점이 많았어요. 이 정도전이 생각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느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자, 재상 중심의 정치라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정도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군왕을 고를 수는 없다. 우리가 군주를 고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의 군주가 죽을 때 새로운 군주는 어떻게 뽑을까요? 그죠? 죽은 왕의 아들들 중에서 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겁니다. 우리가 국왕은 함부로 고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라를 이끄는 대신은 고를 수가 있죠.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상들은 여러 관리들이 합의하에 현명한 자를 고를 수가 있지만 국왕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재상이 중심이 된 정치를 시행해야 된다. 바로 이게 정도전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방원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라가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국왕의 힘을 약화시킨다면 그것은 곧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강력한 국왕의 권력을 바탕으로 나라를 빨리 안정시켜야 된다. 라고 하여서 국왕 중심의 정치를 추구하였습니다. 국왕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어요. 두 사람은 이 조선 건국의 혁혁한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의 차이로 결국 대립을 하게 되었고 이방원이 1차 왕자인 한때 정도전을 제거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방원은 조선의 3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볼 것은 바로
의정부겠죠. 의정부와, 그럼 선생님 다 좋습니다. 지금 이런 건 이해를 했는데, 이 사료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바로 부서는, 짠! 의정부입니다. 의정부. 네. 이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할 때는 당연히 재상들의 합의기구가 매우 중요할 거예요. 재상들의 합의기구는 바로 의정부가 되는 거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의정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재상들의 합의기구 의정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정부의 역할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국왕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 태종 이방원은 왕이 된 처음에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자기의 왕권이 강해졌을 때 집권 중반기에 이르러서 어떻게 했냐면 의정부의 일을 매우 약화시켜버린 겁니다. 즉 당시의 정치 구조를 보면 왕이 있고 재상들의 회의 기구인 의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지금으로 치면 각부의 장관에 해당되는 육조가 있습니다. 의정부가 재상들의 합의기구였다면 육조는 실무를 담당하는 장관들의 자리예요. 자, 이방원이 추구한 나라는 바로 무엇이었냐? 이 실무를 담당하는 육조에서 곧바로 왕에게 모든 명령을 올리는 것입니다. 직계라로 돼 있죠. 직계라 하면 왕에게 직접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의정부는 하는 일이 없죠. 의정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바로 외교와 관련된 문서를 다루거나 또는 중죄수에 대한 심판뿐이었다고 돼 있는 거죠. 즉 왕이 직접 명령을 내리고 그러한 것을 또 육조가 왕에게 올리는 바로 이런 구조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정부의 역할은 매우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육조 짓게 되고 이 이방원이 꿈꾸었던 나라였다는 거죠. 그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도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 태종 이방원의 아들이었던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료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의정부에서 아뢰는 것은 오직 사형수를 논결하는 일뿐이었다. 그러므로 옛날 재상에게 위임하던 뜻과 어긋난다. 육조는 각각 맡은 직무를 의정부에 먼저 품위하고 의정부는 가부를 논하여 옳고 그름을 논하여 왕에게 아뢰는 뒤에 그걸 받아 육조에 내려보내 시행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원이 꿈꾼 세상에 비해서 세종대왕은 좀 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자, 정치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정치를 해야만 올바른 정치를 펼 수가 있는데 국왕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국왕 또한 이 협의와 협력을 매우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세종대왕은 왕이 있고 좀 내려서 비교해서 써볼까요? 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다면 육조가 만든 실제 업무에 대해서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는 그 업무의 효율과 옳고 그름을 따져서 왕에게 보고를 하면 왕은 역시 반대로 자신의 명령을 의정부에 내려보내고 의정부는 육조에 내려보내서 이 의정부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는 형태의 바로 정치체제를 구성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서사라는 말 자체가 의정부가 왕에게 업무를 올리는 걸 얘기해요. 즉 의정부가 육조의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제안을 받아서 검토하여 이것을 왕에게 서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 이 의정부 중심의 즉 재상과 왕과 여러 신하들이 협력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딱 비교가 되죠. 그죠? 네. 비교가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계제는 그래도 한 번 더 하고 가면 좋은데요.
보통 이제 어쨌든 우리가 또 학습을 할 때는 시험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라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한 군주와 육조 직계제를 실시한 군주가 누구였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는 내용들도 종종 출제가 돼요. 출제가 되는데요. 육조 직계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군주는 태종이었죠.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은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제 세종대왕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조카를 물러나게 하고 왕이 된 세조는 다시 육조 직계제를 부활을 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과서마다 좀 체제가 다른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할 때 참고한 교과서는 조선시대의 정치사를 전부 다 한 곳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 역사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훑어볼 겁니다. 보시면 이제 조광조 현량과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배경을 좀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조광조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조광조는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럼 사림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림의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꼭 나오는 존재들이 있죠.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훈구 세력입니다, 여러분. 훈구는 구자는 옛날 구, 오래될 구자인데 훈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받는 훈장이라는 거 아시죠? 훈은 바로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훈. 네, 상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구는 바로 국가에 큰 공을 세워서 오래도록 벼슬을 유지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훈구라고 부르고, 반면에 그러한 국가에 그런 공을 세우기보다는 지방에서 학업에 힘써서 새롭게 등장한 세력들을 우리가 사림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훈구 세력들은 이제 언제 이 자리 잡게 되냐면 바로 세조 이후에 자리 잡게 돼요. 세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쫓아내고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 무엇으로 사실은 포장을 하더라도 조카를 쫓아내고 왕이 됐다는 거는 그렇게 모양새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조는 자신이 왕이 되는데 도움을 줬던 여러 신하들을 매우 아끼고 그 신하들에게 많은 권력과 부를 줍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정치의 기득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성종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사림 세력과 이 세조 이후 기득권이 된 훈구 세력과 사회개혁을 위해서 나왔던 사림 세력이 대립을 하게 돼요. 이 두 세력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즉 훈구 세력이 사림을 제거하려고 한 그런 유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화라고 부릅니다. 사화. 네. 사림이 화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건들이 몇 차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과 새로운 이 개혁 세력들이 계속 맞부딪히게 되는데, 이 조광조라는 사람은 언제 활약했던 사람이냐면 이 중종시대에 활약했던 사람이에요. 중종시대에 활약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대였다는 거죠. 특히나 이 조광조 같은 경우는 이 중종에 많은 총애를 입어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로 중종 이전의 임금이 연산군이었죠. 이 연산군이 바로 이 중종반정을 통해서 쫓겨난 임금 아닙니까? 이 중종반정을 주로 이끌었던 인물들이 바로 당시의 훈구 대신들 중에 일부였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훈구 대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중종 또한 새로운 개혁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조광조라고 하는 사림을 등용한 거죠. 이 조광조가 이제 주장한
바로 내용 중에 하나가 현량과라는 것입니다. 현량과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조광조가 아래기를 지방의 경우에는 관찰사와 수령, 서울에는 홍문관과 육경, 육경은 육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대관들이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을 천거하십시오. 그 후 대궐에 모아놓고 친히 여러 정책과 관련된 대책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인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라의 현량과와 뜻을 이은 것이다 라고 하여 이름을 현량과로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광조가 주장한 현량과라는 것은 결국 관리를 어떻게 등용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추천제에 가까운 인재 등용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려와 마찬가지로 조선도 관리의 등용 방식은 과거 시험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광조가 과거 시험을 에둘러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시험이 공정해서 인재를 제대로 뽑는다면 굳이 현량과를 실시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과거 시험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추천제를 통해서 뛰어나고 참신한 인재를 길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조광조와 조광조의 무리들이 그 과거 시험을 비판한 내용을 보면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어떻게 사람의 재능을 하루의 시험으로 밝힐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이 반드시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면을 측정하지 못한다. 그것이 과거 시험의 한계니 관리를 등용할 때 여러 사람들의 추천을 통해서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인재를 선발한다면 오히려 좋은 인재를 우리가 잘 뽑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조광조의 현량과의 내용이에요. 이러한 현량과를 제시하는 등, 물론 이제 그 현량과가 그럼 정말 과거 시험을 대체할 정도로 공정한 시험이었는가? 이거는 분명히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중요한 건 현량과라는 것은 바로 조선 중기의 중종시대에 조광조라고 하는 사림 출신의 개혁가가 주장한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결국 조광조는 급진적인 개혁 정책 등으로 인해서 훈구 대신들의 견제를 받아 결국 쫓겨나게 되고 이 사약을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 조선 중기 사림의 가장 대표적인 이러한 개혁 정책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시대가 갑자기 쭉 건너뛰었어요. 요거를 잠깐 우리 표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좀 넘어가면 이해가 안 되니까. 자,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1492년은 조선이 건국된 해죠. 자, 1592년은 여러분들 잘 아는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입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사료를 좀 보면은 아까 봤던 새로운 나라 조선의 정치 체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자,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기에 대한 논의는 조선 초였고요. 그 다음 조선 전기에 바로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의 갈등을 다루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의 사료는 아까 봤던 조광조의 현량과 사료입니다. 지금은 임진왜란을 건너뜁니다. 왜 그러냐면 임진왜란과 관련된 사료들은 다음 챕터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다루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1636년에는 병자호란이 일어났죠. 이걸 거쳐서 나타난 게 바로 이제 영조시대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18세기 초로 넘어간 거죠. 조선이 건국된 지 벌써 이제 300년이 훌쩍 넘은 시대입니다. 이때 이제 등장한 게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의 탕평 정치 시대라는 거죠. 영조의 즉위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영조가 왕이 되는 과정은 정말로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숙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영조는요. 당시의 첫째 형이었던 경종과 본의 아니게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어요. 즉 경종은 당시의 붕당 중에서 소론의 지지를 받은 반면 이 영조는 노론 세력의 지지를 받았어요. 이 붕당이라고 하는 걸 또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붕당은 아마 중학교 때 배운 게 좀 기억이 날 겁니다. 네. 이 훈구와 사림의 대립에서 사림 세력이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후의 정치는 사림 세력이 주도를 하게 됐어요. 사림 세력이 주도를 하게 됐는데 이 사림들이 권력을 잡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성향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또 세력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붕당이 만들어지는 거죠. 붕당할 때 붕은 친구를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자기 학문을 같이 공부한 바로 그러한 무리를 가리키는 거기도 해요. 이러면서 붕당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 붕당이 이제 어떻게 분화되는가를 보면 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사실 시간이 엄청 부족해요. 요거는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할게요. 먼저 동인과 석인으로 분화가 되었다가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권력을 잡게 된 서인은 숙종 때에 이르러서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붕당이 여러 가지 정책과 자신들의 학문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분화가 되는 시절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시절에 이르러서 이런 붕당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고 당시에 이 영조는 노론의 지지를 받아서 이제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고 영조의 형이었던 경종은 이 소론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즉 이런 붕당 간의 갈등 속에서 정말 생사의 위협을 넘나드는 순간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영조는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영조는 자신의 마음을 담은 비석을 바로 성균관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체크해 주시죠. 바로 탕평비입니다. 탕평비라는 것을 바로 세우게 돼요. 이걸 성균관 앞에 세우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의가 있고 아첨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마음이요. 아첨하고 신의가 없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그러니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신의를 지켜서 더 이상 붕당하지 말자. 붕당 간에 대립하지 말고 우리 모두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영조의 정책을 탕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탕평은 무엇이냐? 경전에 나오는 말인데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치우침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모두를 존중하는 상태를 탕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조는 자기가 즉위를 해서 나는 비록 노론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됐지만 나는 노론만의 임금이 아니다. 너희들 여러 붕당들이 나를 지지해줘서 나와 함께 올바른 정치를 펼치는데 큰 도움을 줘야 한다. 라고 하면서 탕평비를 세운 거죠. 나는 인재를 고루고루 등용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영조의 탕평 정신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영조의 탕평 정치를 이어서 이 영조의 손자인 정조 또한 탕평 정치를 실시합니다. 사실 이제 영조의 아들이었던 사도세자가 비운의 죽음을 맞게 되고 그 후계자로 지명된 정조 또한 탕평 정치를 추구합니다. 여기에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좀 볼게요. 붕당의 이름이 생긴 이래로 삼상이 오늘과 같은 적은 아마도 처음 있는 일일 듯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삼상이 오늘과 같은 적, 삼상 체크해 두세요. 삼상은 삼정승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삼정승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료가 나왔던 시기에 세 재상의 붕당이 모두 달랐다는 거예요. 누구는 노론, 누구는 소론, 누구는 남인 이런 식으로 달랐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까지는
한쪽이 권력을 잡으면, 노론이 권력을 잡으면 모두 노론재상, 소론이 권력을 잡으면 모두 소론재상, 이런 식으로 정권이 급박하게 바뀌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조시대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이제 여러 붕당들이 협력을 하여 정치를 하는 상태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로 나는 자부하는 마음이 든다. 경들 세 사람은 모름지기 각자 마음을 더해 내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게 하라. 오늘의 급한 일은 조성에서 의심하여 멀리하는 것을 없애는 데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영조 때부터 이뤄왔던 탕평 정책의 내용을 계승한 겁니다. 물론 영조와 정조도 탕평 정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해요. 뭐 그것까지는 지금 우리가 심도 있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는 쭉 이어지면서 이런 붕당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조정은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게 되고 정조 이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세도 정치라 하여 소수의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바로 그런 형태의 정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면 아마 잘 기억이 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내용을 좀 봤고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바로 뭐냐면 이제 조선 전기의 외교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번 교과서의 좀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번 교과서에 좀 나타나는 특징도 여기서 잘 보이는데요. 바로 한국사의 독자적인 모습을 많이 강조했다는 거를 좀 선생님은 많이 느꼈어요. 네, 한국사가 다른 나라와는 다른 독자적인 역사다. 우리의 조상들도 다른 나라에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매우 존중하였다. 라는 걸 자꾸 보여주는 자료들이 이제 많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 점에서 좀 역사 서술의 관점이 좀 바뀌고 있지 않은가, 좀 더 적극적인 쪽으로 바뀌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한번 보시면 이 외교와 관련된 내용에서 보면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 조선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고. 다시 볼게요. 네. 이 변계량이라는 사람은 바로 조선 세종 때의 이 신하입니다. 변계량이 말하기를 우리 동방의 시조 단군은 3000년에 걸쳐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조선은 천자가 나누어 봉해준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단군왕검 때부터 역사를 시작한 것이 중국의 명예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중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이어서 하늘에 제사하는데 또한 1000년이 되도록 이어져 온 일이니 제천 행사를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겠죠. 우리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건 중국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하지 말죠. 얘기했더니 변계량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중국과는 원래부터 다른 나라다. 중국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건 그건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는 중국과 다른 나라니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1000년이 되도록 이어져 내려온 일인데 왜 우리가 이것을 그만두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이 여러 나라와 많은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매우 독립적인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읽어볼 수가 있는 자료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다음 자료는 여진과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좀 설명을 앞서서 했어야 되는데 이 외교 관계에 있어서 사대교림 외교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사대는 무슨 뜻이냐면 큰 나라를 섬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큰 나라를 섬기는 것, 즉 중국과의 관계를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교리는 교는 사귄다는 뜻이고 리는 이웃 사촌을 얘기해요. 즉 무슨 뜻이냐면
이웃나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우리가 이제 사실 중국과 교류를 하는 거는 아까 봤던 것처럼 조선도 나름 되게 독자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현실적으로 강대국이면서 문물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중국과 교류를 끊을 수는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과는 4대 외교를 합니다. 중국을 황제국가로 떠받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중국과의 외교는 이 실리 외교의 측면이 강해요. 즉 중국의 지배권을 인정하면서 중국의 풍부한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데 초점을 뒀다는 거죠. 그 점에서 무조건 중국을 큰 나라로 섬기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반면 이웃 나라와의 이제 그 외교 관계는 크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여진족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일본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진족과 관련된 부분은 이 북방에서 활약을 하면서 명나라와 이 조선 사이에 껴서 그 국정을 약탈하는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여진족의 영토를 이제 확보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사군 육진을 개척하죠. 근데 물론 이렇게 강경차만 실시한 건 아니에요. 여진족을 좀 달래기도 하고 여진족과 관련해서 협상을 하려고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왜구의 문제였어요. 일본 출신의 도적들이 해상에서 약탈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일본에 대해서는 바로 세종대왕 때 쓰시마를 정벌합니다. 쓰시마를 정벌하는 일을 해요.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강경책, 왜구의 소굴을 토탕하는 것에도 큰 공을 기울이긴 했어요. 하지만 역시 일본과도 장기적으로는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일본과 가까운 경상남도 지역의 항구들을 개항을 합니다. 3개의 항구를 개항을 해서 일본과 또 교역을 이어나가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웃나라들과는 강경책과 회유책, 즉 어떨 때는 무력으로서 힘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평화의,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면서 외교관계를 이끌어 나갔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은 바로 여진과 관련된 강경책과 회유책과 관련된 김종서의 자료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오랑캐들에게는 은혜와 위력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유책과 강경책을 같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내년 가을에 본도의 병사들을 동원하여 여진을 정벌하려 합니다. 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진족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경책과 회유책을 해서 이 조선의 국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기역에 의해서 시행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왕이 말하기를 태종 14년에 국가의 중대사가 아닌 일에 육조가 국왕에 직접 보고하여 시행토록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의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이걸 고쳐라 라는 거죠. 위에 있는 내용은 육조 직계제인데 육조 직계제를 고쳐라. 이것은 의정부 서사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나머지 오답들도 좀 살펴볼게요. 오답들도 좀 살펴보면 1번 도병마사를 두었다. 도병마사는 고려 전기의 기구죠. 2번 교정동함 설치한 거 고려 무신직검기구요. 3번 독소상품가는 통일신라 시대죠. 자, 4번 비변사는 조선시대는 맞는데 비변사를 축소 격하한 것은 조선 후기, 바로 흥선대원군 시기, 즉 고종시절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밑줄 친 국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탕평비의 내용입니다. 하면서 탕평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내용입니다. 자, 이 탕평비는 되게 중요해요.
바로 영조의 탕평 정책을 상징하는 비석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건데요. 탕평비다 1742년으로 영조를 추론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자, 아무튼 탕평비를 세웠고 붕당을 고루 등용하였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속대전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바로 경국대전을 정비한 속대전을 만들었어요. 영조의 업적인 것이죠. 이 국왕의 정책을 고르는 것입니다. 정책은 바로 1번입니다. 자, 균역법을 실시하여서 당시에 이 군포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백성들을 돕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균역법은 나중에 자세히 배울 테니까 여기서는 이렇게만 정리할게요. 자, 2번 고려시대에 관련된 것, 사심관제도 역시 고려죠. 통리기무화문은 개화기 때 실시한 거죠. 틀리고요. 22담로 이것은 백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조선시대의 정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중간중간 좀 생략된 부분이 많아서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중학교 때 배운 내용 잘 떠올려 보면서 사료를 복습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